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미국 뉴욕의 상류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도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허락받지 못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디스 워튼의 소설 순수의 시대입니다. 1920년에 출판되어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소설은 미국 문학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작가 이디스 워튼.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 이디스 워튼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1862년 뉴욕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을 오가며 교양과 문화를 쌓은 그녀는 그 자체로 소설의 세계에서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워튼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 에드워드 워튼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이디스는 수십 년을 그 안에서 홀로 글을 썼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은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저널리스트 모튼 플러턴과의 비밀스러운 사랑. 그 감정이 바로 순수의 시대 속 뉴랜드 아처의 심장에 담겼습니다. 워튼은 자신이 살았던 세계를,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선택들을 소설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소설이 아닙니다. 작가의 삶이 녹아있는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1921년 이디스 워튼은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3번 오르며 헨리 제임스 스콧 피츠제럴드와 함께 미국 현대 문학의 기초를 놓은 작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소설의 배경은 1870년대 뉴욕입니다. 당시 뉴욕의 상류 사회는 뉴욕 올드, 뉴요크이라 불렸습니다. 몇몇 오래된 가문들이 사교계를 지배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고 판단했습니다. 오페라 박수석에서 누구의 옆에 앉아야 하는지, 이혼한 여성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체면을 지켜라.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명예가 먼저다. 이 세계는 겉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무도회, 빛나는 보석들, 우아한 대화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억압과 위선과 잔인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디스 워튼은 바로 이 세계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했습니다. 소설의 제목 순수의 시대는 역설적입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순수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감정을 억압했던 시대였을까요? 그 답을 뉴랜드 아처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이 소설에는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랜드 아처입니다. 그는 뉴욕 상류 사회의 완벽한 청년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법률가로 일하며 사교계의 모든 규칙을 완벽히 따릅니다. 그러나 뉴랜드의 내면에는 남모를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사랑했고 예술을 사랑했고 이 세계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동경했습니다. 그는 규칙 속에 살면서도 그 규칙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메이 웰런드입니다. 메이는 상류 사회가 원하는 완벽한 여성입니다. 아름답고 순진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뉴랜드는 그녀와 약혼합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관습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입니다. 메이의 사촌인 그녀는 어린 나이에 유럽의 귀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남편의 학대와 배신 끝에 그녀는 홀로 미국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엘렌은 뉴욕 사교계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뉴랜드의 마음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소설은 오페라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1870년대 뉴욕에서 오페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교계의 무대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구와 함께 오는지 모두가 서로를 보고 보여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 뉴랜드 아처는 메이 웰런드의 박수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 아름답고 순수한 메이. 그런데 그 박수석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행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간 보헤미안적인 유럽 스타일의 드레스. 그리고 사교계 전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엘렌 올렌스카였습니다. 사교계는 술렁이었습니다. 엘렌은 이미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럽 귀족 남편을 떠난 여자. 이혼을 추진 중인 여자. 당시 이혼은 사회적 자살과 다름없었습니다. 메이의 가문, 민고트 가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엘렌을 지지하면 온 가족이 사교계에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엘렌을 외면하면 가족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뉴랜드는 메이의 가문을 대신해 엘렌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뉴랜드는 엘렌의 이혼을 법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뉴랜드는 깨닫습니다. 엘렌과 이야기할 때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계의 모든 규칙을 잊고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뉴랜드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메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 온 사교계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여성. 다른 한쪽에는 엘렌이 있습니다. 그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여성.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진 여성. 뉴랜드는 메이와의 결혼을 앞당기려 합니다. 엘렌에 대한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메이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뉴랜드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엘렌을 더 자주 만납니다. 어느 날 해변가에서 두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뉴랜드는 엘렌에게 말하지 않고도 알 것 같습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엘렌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당신은 메이와 결혼할 것이고 그 결혼을 당신이 직접 선택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이 서로에게 닿아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교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랜드와 엘렌이 너무 자주 만난다는 것. 그 소문이 민고트 가문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가족들은 조용히 엘렌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메이가 유럽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결혼을 앞당겨도 괜찮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메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뉴랜드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뉴랜드는 결혼을 앞당깁니다. 뉴랜드와 메이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 사교계 전체가 축하합니다. 뉴랜드는 그날 엘렌을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번 더 만납니다. 단둘이서. 뉴랜드는 결국 엘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유럽으로 갑시다. 엘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뉴랜드, 나는 당신이 메이에게 했던 모든 것을 알아요. 당신은 의무 속에서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는 그것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만들어 온 세계를 지켜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엘렌은 뉴욕을 떠납니다.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뉴랜드는 그녀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에서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랑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뉴랜드는 메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집이 생기고 그는 존경받는 사회인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엘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메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뉴랜드는 이제 중년의 나이. 아들이 파리에서 일하게 되어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파리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엘렌 올렌스카, 백작 부인이 이 도시에 살고 계세요.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뉴랜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 이름을, 그 여자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들과 함께 엘렌의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뉴랜드는 건물 밖 벤치에 앉습니다. 창문을 올려다봅니다. 저녁 빛 속에 불이 켜진 창문. 그는 상상합니다. 그녀가 이제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 것이라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뉴랜드는 일어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 혼자 올라가거라. 그리고 뉴랜드는 돌아섭니다. 혼자서 파리의 저녁 거리를 걷습니다. 그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왜 뉴랜드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것 이순수의 시대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수십 년 전에도 그 순간에도 그는 비겁했다. 또 다른 독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현실의 그녀를 만나면 그가 평생 간직해온 엘렌이 사라진다.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이디스 워튼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와 규범 속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 그 포기가 때로는 삶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완성시킨다. 뉴랜드의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그는 원하는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가족을 지켰습니다.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우리에게 선택의 무게를 묻는 소설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열정인가? 의무인가? 자유인가? 안정인가? 그 답은 소설 속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1920년에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감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감정.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삶. 그 안에서 조용히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인간. 이디스 워튼은 말했습니다. 진짜 순수함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